사람들이 도시에 나와서 집을 샀어. 집을 구했어. 도시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데서 아니야, 당신은 농촌 태어났기 때문에 농촌에 가서 사세요 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거 환경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농촌에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도시에 집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는 집이 남지만 필요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 따라갑니다. 그 다음 산업재 말씀드립니다. 산업재가 많이 나오면 근로자의 뭔가 잘못돼서 갔다 라고 하면 어떻게? 산업재가 교육과 훈련 등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하고 그걸로 그것이 사업주의 투자하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럴 때는 어떻게? 단속과 규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정책 문제의 주관성과 정치성에 상당히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정책 수단의 선택. 그럼 정책 수단을 어떻게 하려면 구체적인 수단이 나와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험과 학습, 정책 이전 문제.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론적 모형을 활용하는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이런 수단을 하고 그러니까 주관적, 직관적인 방법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이나 정책 대파일 등을 이용해서 우리 정책 수단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집행. 그럼 이런 정책을 할 집행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 체제를 보면은 먼저 맨 처음에 정책 대상 집단이 나오죠. 집단이 나오면은 그걸 일선 관료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 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 집행을 하면 결론은 뭐냐? 정책 결정자가 결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능, 정책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능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설득, 유인 처벌, 물론 경제적 부담,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좀 불응하는 부분도 있고 정책 대상 집단과의 어떤 정책 집행자의 수능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정책 체제를 보면은 정책 집단, 그 다음에 정책 집행자, 그리고 결정권자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렇죠?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능 확보 수단과 도덕적 설득, 유인 보상, 처벌 강화 이런 식이 되겠죠. 먼저 이제 도덕적 설득을 보면 수능이 국가 사회적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올바른 것임을 인식시켜줘요.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정책이 바람직하고 정책 담당 기관의 정통성과 신뢰성이 높아요. 일방적 홍보와 설득은 효과가 없다. 왜냐? 이제는 우리 국민 전 시민사회가 그냥 해라라고 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되는가? 명분과 실익이세요. 명분은 뭡니까? 정부에서는 명분이 확실해야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앞으로 소방법, 과가수법 이런 걸 이렇게 하게 된다. 왜 그러느냐 이거지. 기업주가 답변했을 때, 물었을 때 이래 근로자가 피해가도 이래 근로가 피해간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지금 바뀌었는데 지난해 1월 16일자부터 신법이 바뀌어서 지금 적용하고 있죠. 하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 기업의 오나 경영자 총연합회 이런 쪽에서는 야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너무 강법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 못한다.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근로자 대변을 하는 게 뭡니까? 노조 차원이죠. 그죠? 노조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 보면은 뭐 안전정책 부장도 있고 뭐 조직상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니야, 더 강화해야 된다. 안전 더 강화해야 된다. 기업은 너무 강화돼서 힘들다라고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조건 일방적인 또 홍보와 이런 거는 설득은 없다. 논리정연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유인 보상, 지원 차원이나 유인과 보상이다. 항상 어떻습니까? 유인도 해야 되고 잘할 수 있게끔 유인을 하고 잘하면 또 보상도 줘요. 이것이 뭡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무죄 달성을 하면 어떻게 무죄 달성 사업장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무죄를 법에서는 배제해치겠다 했죠. 왜냐? 자율적으로 해라. 그걸 무죄 사업장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규정을 요구했더니
전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 차원에서는 거의 무죄 달성을 거의 뭐 한 3년 또는 어떤 회사는 이제 300명 미만은 주로 일수로 하죠. 300명 이상은 거의 시간으로 했습니다. 거의 뭐 무죄 100만 시간 또는 200만 시간, 300만 시간 또 무죄 또 1년, 2년, 3년 해오다가 갑작스레 아주 중요한 중대 사고가 생겼으면은 당연히 무죄가 제로로 이렇게 다운이 되겠지만 뭐 경미한 사고 병원에 가서 조금 치료하고 이러면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치료하면 낫을 수 있는 그런 사고도 사고니까 무죄가 깨지면은 본인도 그렇지만 그 조직 사회도 문제되니까 기업에서 그걸 은폐를 하는 거죠. 취지는 참 좋은데 은폐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사고에 드러나지 않는 은폐 문제가 나와서 그걸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법상에는 배제를 하지만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는 무죄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럴수록 무죄는 각 기업별로 더 계획을 수립하고 무죄 1배 달성, 2배 달성 이걸 함으로써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고 안 나면 지원정책을 유인정책을 하고 무죄 1배 달성하면 어떻게? 전 직원에게 얼마 상당의 기념품을 주겠다. 또 2배 달성하면은 또 1배 때 뭐 이토록 1인당 뭐 이토록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짜리 상품을 줬다면 그러면 2배 달성하면 뭐 거기에 상관한 뭐 4만 원짜리 주겠다든지 물론 그 금액이 3만 원, 4만 원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이면에 뭐 사고가 안 남으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불이가 형성된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무죄를 안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물론 무죄 안 한다 해가서 뭐 덜렁덜렁 현장에서 일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무죄가 예를 들어가 1배 달성한다, 무죄 2년이다, 3년 차다, 4년 차다, 또는 무죄 뭐 거의 80% 달성했으면 어떻게? 대부분 현장에서 일할 때 근로자들이 야 무죄 지금 자 사고 안 나고 우리 같이 열심히 잘하자. 만약에 우리 부서 직원 일하다가 사고 나면은 우리 무죄 지금 한 3년 또는 한 5년 무죄도 한 80만 시간, 뭐 90만 시간 달성했는데 100만 시간이 목표인데 이거는 깨지면 안 된다. 물론 그 사람 사고가 안 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안 남으로써 우리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무죄 안 한다니까 사고 나고 그건 아니지만 사고 안 나게 함으로써 뭐다? 우리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보상받기 위해서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사고 안 나게 열심히 노력해가 그 유인을 하면은 그게 보상받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는 약점은 자발적 수능 관계 이래가면 비용은 당연히 들겠죠. 예를 들어 무죄 1배 달성했다, 2배 달성했다. 달성하면 어떻게? 뭐 3만짜리. 그 다음에 한 3년 무죄 했는데 더욱더 한 5년 무죄 하면은 3년 무죄할 때 5만 넣었으면 그 다음 또 뭐 얼마 더 이렇게 높이 주다 보면은 오나가 봤을 때는 비용이 지출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 사고에 미치는 영향, 사고로 인해서 비용 지출보다는 엄청 회사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처벌 강화입니다. 강화입니다. 불응행위에 대한 처벌, 금전적인 처벌과 세형이 있습니다. 징역으로 산다든지. 이 불응의 비용을 높아서 수능이 유도가 되어야 된다. 약점은 개인의 인간관계 재산 침해되고 처벌 없으면 불응은 신대리 효과가 없고 불응 파악과 점검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12장의 벌칙에 보면 167조에 쭉 보면 제1항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2분의 1까지 법을 강화한다. 5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을 5년이면 그럼 5년 이내면 5년에서 반하면 7.5년이 된다. 이것이 언제? 원래 5월달, 지난 5월달에 법이 새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의회 보면 벌 이것도 하나의 정책적으로 하니까 원래 한 번 사고 나가 뭐 이렇게 무마하고 나면은 그 끝이 나야 되는데 내년에 또 사고 나. 그러면 보통 통계는 뭐든가 2018년도에 사건 2건 났다. 그럼 그걸 끝이야. 또 2019년도에 또 2건 났다. 또 끝이야. 그럼 2020년도에 1건 났다. 좀 줄었네. 이건 아니다.
어쨌든 중대재해가 나고 난 뒤에 5년 이내에 사고가 중대재해가 그 동종 사고가 또 나면은 형을 2분의 1을 더 감액합니다. 증가하시는 이런 제도도 하나의 정책 결정이죠. 그죠? 자, 처벌과 강압. 우리가 어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잘 되면은 어떻게 격려를 해주고 못 되면은 벌을 가하게 돼 있죠. 그럼 처벌과 강압에 대해서 그 처벌의 효력은 어떻게 처벌의 강도와 확실성에 좌우할 수 있다. 불응행위에 대한 점검이 어렵고 행정 비용도 과다되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어떤 벌이 있는데 처벌이 엄청 처벌이 약해. 뭐 사람 하나 다치고 심지어 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약해. 뭐 벌금도 얼마 없고 뭐 그래. 그런 거 하고. 그거다가 적발될 수 있는 확률도 이긴 하자. 뭐 점검도 별로 안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시행이 잘 되겠습니까? 그거 잘 안 되죠. 등급이 제일 등급. 처벌도 약하고 그걸 또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적발 수준도 상당히 낮다면 거의 관리가 잘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반대로 처벌도 엄청 강해. 처벌도 엄청 강합니다. 강하다 처벌도 강하게 해줘. 처벌도 대리 강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167조에 사고 중대사고 나면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을 취한다 라고 하고 했으면은 그 처벌이 강하잖아요. 이제는 중대재해 처벌보다 그건 더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벌도 강한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적발될 확률도 상당히 많아. 강해. 그럼 어떻게? 1단계보다 4단계 가장 높죠. 벌칙도 강하고 이걸 또 적발될 확률도 높다. 이러면 어떻게? 기업에는 안전을 자율적으로 한다기보다 처벌이 두렵고 또 적발이 두렵기 때문에 잘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처벌은 강하고 적발은 약하다 하면 두 번째 적당하냐? 적발만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처벌은 약한데 적발이 강해. 우리가 뭐 고용부는 별로 부시의 현장 점검안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 분야, 특히 우리 환경안전 실장님들, 환경안전 부장님들, 환경안전 팀장님들, 환경은 특히 연말 연시 또는 우수기, 특히 이제 여름 하절기 이때는 어떻게 냄새 나는 거, 또 폐수 오바되는 거 하면 어떻게 수시로 처벌도 강하지만 적발도 강하고 엄청 신경 써요. 처벌은 강하게 되는데 적발이 약하다 하면은 배로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처벌과 강압에서는 처벌도 강하고 적발도 강하다라고 하면은 현장 관리는 잘 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는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정책의 특징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정책의 특징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슈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 뭐 이렇게 사람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벌금을 얼마 내고 지금 김영규 씨가 사망하고 또 이천 물류 창고 건설하다가 사람이 40여 명이 사망하고 그게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 큰 이슈가 되죠. 이슈가 될 때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감정이 지배하는 쉽습니다. 우리 김영균 우리 근로자 학교 졸업하고 진짜 현장 경험도 별로 없지만 여러분 동영상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수업 때 지난 학기에 수업 때 여러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란탄 후라시도 없어갖고 자기 이 휴대폰 후라시를 가지고 비춰가면서 그 석탄 가루가 그렇게 한데도 그 CCTV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야간에 그 돌아가지고 그 침침한데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죠. 왜냐? 자기는 지금 하청업체지만 옮김을 어렸습니다. 앞으로 정규직 되는 CCTV에서 막 이렇게 가다가 뭐 좀 앉아 쉰다든지 조금 막 저녁에 좀 좋은다든지 뭐 이런 어느정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마음, 그리고 얼마나 우리 동정이 쉬웠습니다. 감정이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5년도에도 우리 울산에 뭐 회사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폐수 집수조 폭발해가 6명 사망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나이가 28이었을 거예요. 어땠습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아르바이터 임시직으로 했는데 그 하청업체 사장의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집에 노원이 일을 해라. 알겠다. 와,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렇게 한 달간 다른 데 쭉 일하다가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인데 부산에 있는 분이었죠. 자기 어머니께서는 야야 아들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어떻게 오면은 고기 구워 먹고 좀 그동안 수고했다 라고 이미 약속을 자기 어머니하고 다 해놓았어요. 그런 와중에 그날 사고를 내가지고 현장에서 직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물론 뭐 사고 물론 뭐 그 사람의 한 사람을 특성을 두고 그렇게 스토리를 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냐 감정이 지배하기 쉬운 것이 이슈의 특징이다. 사람 완전 사고 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뭐 사람이 거의 30명 40명 이렇게 사망해도 뭐 법 바뀌고 하는 거 없었는데 유난히 우리 김용균 씨 사망을 해가지고 법이 바뀌고 그 법이 바뀌면서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도 한다. 또 교통도 그렇죠. 뭐 민식이법 어떻습니까? 그 횡단보도 어린 학생이 가다가 그런 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특히 이슈의 특징적으로 이루어짐이 많다. 그 다음에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공중 문제로 우리 전체 국민들의 시민들의 그 다음 이것이 그냥 정책으로 의제가 이루어지고 다루어지고 그 정책 의제가 된 것이 사건 발생 전에는 무의사결정이 가능했지만 실제 사고가 나고 나면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 보호적 규제 또는 기업가 정신 현상이 있다. 그리고 NGO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언론 등에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랬죠. 뭐 어느 회사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부른 차원에 엄청 사고가 큰 사고가 나서 울산을 기준에 보면 불도 나고 사람도 사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전에 딱 사고 나면 그 언론에 한번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아침에 일체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 그룹 차원에 뭐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이니까 그룹 차원에 아예 막 통제를 시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특히 뭐 NGO 그렇죠. 그 다음 정치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슈가 돼요. 그 다음에 언론 이런 NGO나 정치나 언론 등에서 이 사고에 대한 계속 이렇게 다루어 주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그것을 불평불만을 하기 이전에 아하 우리가 이제 사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언론이나 또 정치계 쪽이나 이런 데서 쉽게 말해서 거기 사고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구나. 단순히 뭐 안전공단, 고용부, 소방서 이런 쪽에만 어떻게 우리하고 데미지를 주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뭐 NGO에서도 정치 쪽에서도 그렇게 이슈가 돼서 한다는 게 지금 산업안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초기에는 강력한 규제를 해서나 사업주 엄벌 위주로 나왔죠.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 도구가 사용됩니다. 보통 초기에는 아주 강력하게 나가면은 강력하게 나간다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로자를 강력하게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의 부주의 그걸 계속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어디다 사업주의 음벌 쪽으로 근로자가 부주의했다 찬
부주의에도 안전보호를 지급했는데 불구하고 보안경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실명이 된다든지 또는 보호구를 안전벨트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공작업을 할 때 안전벨트는 착용만 했지 거기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고리를 메고 이게 조치를 안 했다면 그래서 추락에 사망했다든지 이 근로자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은 사고지만 근로자의 책임을 돌리면 교육, 훈련 쪽 그러나 그거는 근로자의 책임보다 모르고 돌아간다. 사업주가 관리를 잘 못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고 또 현장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지 않느냐라고 결론적으로 뭐냐 사업주의 엄벌 위주로 가죠.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정책 수단의 조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경제 논리에 있는 법은 다양하게 그 시민 여론과 정성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만 보면은 규제 정책이 엄청 상세하게 되어 있다. 공학적인 부분과 또 정치적인 부분과 인문학적인 부분과 또 여기도 감정이 지배하는 이런 부분과 결론적으로 이슈의 특징 이렇게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양한 정책 수단이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처럼 이렇게 공학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는 법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고 계단의 높이는 30cm, 20cm 건물과 건물 사이 몇 cm 그렇게까지 해요. 그걸 했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나면서 우리 생명을 잃는 근로자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많다. 정부 규제 이외의 요인의 영향. 다양하게 지금 언론계 쪽이나 또는 경제계, 재계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정치성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규제 이외에 뭡니까? 시민사회 여기서 NGO도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과가산업관리법, 소방기본법, 위해화학물질법, 화평법 이런 어떤 법을 떠나서 이제는 뭐다? 정부 규제 이외에 시민사회에서 용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어떤 정부 정책 효과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느꼈습니까?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본 데는 각자 안전보건 정책을 하신 과목을 이렇게 수강을 하고 이수를 하시면서 각자 느끼는 건 조금 많이 다르라고 합니다. 안전보건 정책 이러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4분의 안전보건 정책학을 이렇게 수강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실무 입장에서 소화기 점검을 어떻게 한다, 안전보건 교육을 어떻게 한다, 현장 피해서 공정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한다, 현장 점검을 어떻게 한다 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그런 어떤 걸 하기 그 이전에 기획 부분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여러 차례 간간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전보건 정책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계획이 되는 거고 회사로 봤을 때는 경영 방침이 되는 거고 정부에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좀 큰 틀에서 또 현장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전공하신 기계, 전기, 화공 다양한 분야에 전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것도 다양합니다.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또 석유화학 장치도 있고 기계 쪽도 있고 전기 쪽도 있고 건설 쪽도 있고 다양하시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연 내가 정책 수립을 잘 하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정책을 잘 하는데 정책을 잘한다는 자체는 기획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레포트 말씀 많이 드리는데 어떤 똑같은 사물을 바라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회사의 무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건 그냥 생각해. 그래. 사고 안 나면 무죄 달성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세요. 그거는 하나의 후회에 지나지 않고 너무 평범한. 자,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보니 그런 위험한 작업할 때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그 안전보호구 중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안전모는 쓰기는 썼는데 특허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 장갑은 착용했는데 거기는 위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일반 면장갑이 아니고 위해 화학물질에 걸맞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라든지. 그러니까 현장에 작업하는 사람은 반소매를 입고 작업장은 아니야. 그거는 열이 있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스치면 그냥 화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럴 땐 덥지만 더운데도 최대한 시원할 수 있는 면류를 이용해서 작업복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그 근로자가 안전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법을 순응하면서 현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원만하게 이수하면서 사고를 내지 않게끔,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안전보건 정책의 한 분야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분야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업의 CEO를 어떻게 하면 안전보건에 설득을 잘해서 예산도 많이 받아내고 또 그 예산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향상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업에 몸담고 있는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 경영방침 이런 걸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행정기관, 안전보건법, 소방법, 와가스법 거기에 집행기관과 안전보건 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한 학기 동안 안전보건 정책 수강한다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코로나 시기에 개인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안전보건이 꼭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학기 안전보건 정책학 종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